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국내 5개 증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 IB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초대형 IB로 승인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거대한 증권사가 탄생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과거에는 100만 원만 갖고 투자할 수 있었던 증권사가 이제는 돈을 더 끌어모아서 200만 원을 갖고 충분히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야기가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분의 출연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이충우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대형 투자은행 출발은 했지만 자, 먼저 평론가님, 초대형 투자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예전부터 꽤 오랜 시간 전부터 네.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이게 승인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금융권이 이 IB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아무래도 이 97년 IMF의 영향으로 봐야겠죠. 네. 그전에는 이제 국내에 갇혀있던 이제 은행 업무였는데 네. 그때는 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때 우리나라 은행들은 처음으로 은행도 파산할 수 있구나 이런 위기감을 체험을 했는데요. 네. 그 대신에 외국계 IB들은 아주 숨어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쏟아져 나온 뭐 기업, 부동산, 매물들을 그야말로 넘치는 자본으로 다 획득을 하면서 네. 그때 물론 이제 DJ 정부 시절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과 또 현물시장을 개방하긴 했죠. 그래서 네네. 외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내려면 우리 스스로도 초대형 IB, 투자은행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필요성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법제화의 노력이 시작된 지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IB가 등장하는 시점을 맞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초대형 IB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우리나라가 기회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 초대형 IB로 승인이 됨으로써 변하게 되는 건 뭐예요, 교수님? 어제 정부의 정책 발표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권사는 자기 자본 외에 쓸 수 있는 뭐랄까요, 그 자금력은 네네. ELS 판매라든지 RP 판매 이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서 단기 어음 발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네. 어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어제 국내 5대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회사 이른바 초대형 IB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런 IB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그 한국투자금융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4개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단기 음 발행은 허가가 안 되고 네네. 외국한 매매 업무, 이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은행에서 외국한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4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그 단기 음 발행을 아직 허가하지 않았는데 저는 금융당국에서 조금 더 이런 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네네.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보니까 그 회사의 공신력을 치명적으로 저할 정도의 그런 조건들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자그마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IB 업무를 허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증권사들은 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ELS라든지 아니면 RP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받고 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조달을 해왔던 건데 초대형 IB가 되면은 이와 비슷한 것을 하긴 하는데 그 똑같은 것이긴 한데 발행 어음 업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 어음 업무라는 것이 초대형 IB의 좀 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충우 기자가 그럼 발행 어음 업무는 뭐고 왜 한국투자증권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행업 업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단기 금융업 인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이런 네.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이제 제도 취지가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IB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2배까지 업무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상장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금융 등에 쓸 수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격 사유가 다른 곳보다 없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대주 적격성 문제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곳 중에 한 곳인 한국투자증권이 그 단기 금융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예컨대 그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지분을 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발행 어음 업무는 나중에 지분 정리하면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보네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심사 보류 상태입니다. 네네,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류인 상태고 그 나머진 3곳은 지연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제 금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처지. 그러니까 삼성증권보다는 좀 더 수월한 상황입니다. 인가를 받기에는. 혹시 그러면은 그 우리가 발행 어음 업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걸 1년 만기의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 우리가 받는 1년짜리 뭐 예금, 뭐 1년 미만의 예금하고 좀 비슷하게 봐도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그보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형태는 비슷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금리는 조금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금을 조달할 테니 금융 소비자들께서 우리 상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인가 보네요. 은행의 경우에는 그 저리스크, 저수익입니다. 네네. 일반 소비자들 예금을 보호해줘야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초중반의 낮은 금리로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도 3, 4%는 낮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중금리, 중리스크 중금리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자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이율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발행할 때도 1% 후반 혹은 2% 전후까지 조금은 투자자에게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이 그 발행 어음 업무 1호 증권사로 승인이 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유상호 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억 발행어음 받아서 조달한 다음에 500억을 다 투자해버리면 100%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이 작을 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조 단위로 쌓여갔을 때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가급적 그쪽 바구니부터 먼저 채우겠다. 이충우 기자 지금 유 사장이 말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기업에 이제 모험 자본을 공급하도록 한 취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한도 같은 것을 법에 못 박아놨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있는데 부동산부터 얘기되면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기존 했듯이 부동산 쪽에 너무 이 운용 전략이나 투자 자금이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업계에서 제기가 네네네.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은 이 부동산 쪽에는 30%까지만 그 투자를 하도록 했고요. 네. 다만 이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호 사장이 말한 것은 이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도록 한 한도를 법에 맞춰서 겨우겨우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그쪽 바구니부터 부동산이 아닌 그쪽 바구니부터 채워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워낙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투자할 만한 용처를 찾지 못해서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원래 취지에 맞춰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그러면 또 언제 이것을 채워나갈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50%를 그럼 언제까지 빨리 채울 것이냐. 네네. 법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보다 빨리 채워나간다고 했으니까 언제 채워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일단은 초기에는 그렇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적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발행어음으로 5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근데 네. 이 500억 원을 갖고 모두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금방 100%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때문에 초기에는 의미가 없고 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금액이 조 단위로 이렇게 쌓여 나갔을 때 좀 더 규모가 커졌을 때는 이제 50%로 채우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때 이런 과정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도록 꾸준히 이 기업 금융 자산으로 투자하는 비중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힌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두 분 또 계속 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잠시 그 이충우 기자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요. 유상호 사장이 또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동맥경화를 해소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담았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은행권이 커버를 해주지 못했거나 그 니즈를 충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비싼 비용을 물고서라도 저희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금융이 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 막힌 부분이 있구나. 그 동맥 경화를 우리가 조금 뚫어주는데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이야기도 또 무슨 이야기일까 싶은데요. 일단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의 문을 아무리 대출의 문턱을 넘으려고 해도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대출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좀 이자는 좀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업 인가를 한국투자증권이 받을 것이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벌써 이 한투증권의 문을 두들기는 기업들이 있었다는 네네. 것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기존 은행권에서 말한 대로 커버를 못하던 이런 기업들이겠죠.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네네. 기업들이 네. 해당이 될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더 비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증권사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을 조달할 때 네네. 소비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때요. 은행의 뭐 RP나 이런 것보다는 금리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또 기업에 만약 대출을 해준다고 할 때는 이 한투증권 차원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네. 더 높은 비용을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증권사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이에 대한 니즈,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그만큼 것이고요. 은행에서 소화해주지 못하는 대출의 양이 꽤 많았다는, 기업들의 대출 양이 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자, 소비자들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소비자들한테는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포부를 밝힌 것이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을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런 네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보다 좀 더 이율을 더 주는 중위험, 네네. 중수익 상품 이런 신상품 제공을 통해서 뭐 실속 있는 저축 수단의 한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저금리, 금리가 이제 곧 올린다 만다 하고 있지만 계속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아직 이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씀하셨듯이 네. 1% 후반에서 2% 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품이 금융이 이제 약관 심사를 거쳐서 적어도 2주 안에 나올 텐데 그 시점에 맞춰서 금리 수준을 좀 정할 알겠습니다. 것이다. 아무래도 금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네. 보니까요. 요즘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예적금의 금리 비교는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제시하는 상품에서는 조금 더 나은 뭔가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은 또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충분히 뭔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충우 기자는 좀 더 쉬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 초대형 IB라면 해야 될 법한 이 발행어음 업무 자체를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냥 초대형 IB 승인해주지 말지 왜 이름은 또 승인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향점을 미리 보여준 거죠. 이게 6년 전이라고 하면 이게 MB 정부 때 필요성이 인정돼서 시작이 된 일인데 네.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새 정부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탄력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입장에서는 혁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다양한 이제 아까 모험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을 개척할 때 자금을 쏟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수적인 시중은행은 잘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의 신용도를 보겠죠. 담보가 있느냐라든가.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기존에는 사모펀드라든가 벤처 캐피탈들 뿐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크다고 해도 규모가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IB에서 가장 큰 의미는 자금 조달력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졌다. 지금 적어도 여기 5개 이 IB로 지정된 기관들이 전체 자기 자본이 한 20조를 좀 넘어요. 네. 그러면 이게 200%까지 조달할 수 있으니까 40조의 자금이 조달이 돼서
총알들이 이제 쏘아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 중에 4가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서 네. 이제 발행어음 내도 좋다 이건데 한국투자증권은 큰 결격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증권은 지금 대주주 네네. 부적격성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 심사 보류입니다.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K뱅크 인허가 때 의혹이 있다. 이거 해소되면 승인해 줄게 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7조가 넘는 가장 자본 비율이 다른 데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미래에셋 대우는 왜 문제가 됐냐면 왜 안 됐어요? 지난번에 옵션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불안전 판매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해소하면 발행어음 이 업무를 승인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내에 이게 해결되겠느냐, 네. 해를 넘기겠느냐. 지금 일단 지정된 증권사들은 여기에 고민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어음 200%, 자기 자본의 200% 조달.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IB로서의 이제 지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증권사들이 이 결격 사유를 조속히 해소하고 네네. 예,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초대형 IB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컨대 자기 자본 대비해서 200%까지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또 신용공여 10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빚을 빌린 것의 규모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게. 그렇죠. 신용공여 10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금융증권회사 운영하다 보면 100% 운영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은 또 중간에 브릿지론이라든지 M&A 딜 주선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자기 자본의 한 70% 정도를 신용 공여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벌써 이미 개인에 대한 신용 공여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가 17%, 16%, 17%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자 혁신 성장을 위해서 모험 자본의 투자를 위해서 초대형 IB를 출범시켰는데 당장 현재 제도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단기업을 발행을 하면은 조금 더 여력이 생기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별로 중소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가 아닌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200%까지 늘리고 네네. 그중에서 특히 100%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로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또 아무래도 이 정무위원회 이 금융당국은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논의만 계속하고 있고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가는 지향점이고 우리나라 IB의 국제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시켰다고 한다면은 이런 논리를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200% 정도면 저는 그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빨리 논의를 끝내고 우리 IB 출범 대형 초대형 IB들이 날개를 달아서 빨리 지금 글로벌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드 같은 그런 대형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그건가요? 50%가 개인 신용 공여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로 빌려준 돈이 자기 자본 대비 거의 한 그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상태로 그렇다는 4조 거죠. 자본이면 한 2조 정도는 주식담보대출 빌려줬다. 현재는 그렇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기업 대출이 한 17%밖에 안 돼요. 16.8%. 16.8%. 확실히 기업 대출이 많이 안 됐었네요. 이제 기업 대출에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면서도요.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신용 공여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은행권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원래 이런 대출과 같은 업무는 우리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증권사에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돼 있고 딱 무썰듯이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은행권은 지금 경계하고 반발하는 게 당연한데 네네. 이게 이제 시장 논리로 간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은행권은 저리스크 저금리로 간다. 하지만 이제 이 IB들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리스크 중금리로 가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고리스크 고금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큰 리스크를 끌어안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배당이 높아질 수밖에 감당할 수 있는 없겠죠. 수준으로 좀 그렇습니다. 높여야겠죠. 네네. 그것을 이제 실험해가는 첫 발자국인데 은행은 어쨌든 대출 업무에 대출 시장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싫은데 그렇다면 은행은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 대출은 정부가 옥죄고 네. 그럼 이제는 개인 대상으로 주로 예수탁 업무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그럼 다 이제 IB로 가는 것이냐? 네. 그럼 또 이제 일부 기업 고객들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용이 좋으니까 시중은행과 거래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시장에
적지 않은 부분을 뺏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우리가 좀 말씀드릴 것이 네네. IB가 분명히 기업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대출을 바로 시작하진 못해요. 네. 근데 대출을 시작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대출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투자할 거고요. 네네. 기업 M&A에 참여할 거고요. 중소기업에 대출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투자와 대출은 다른 거지만 네. 그 경계가 지금 모호한 게 대부분 전환사채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환사채 개념 자체가 투자했지만 나중에 이것은 부채로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와 대출은 지금 기업과 금융권의 옵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이 부분을 뜯어말리기는 힘들다. 제도적으로. 네. 어차피 혼재되어 있는 시장에서 시중 은행들은 은행대로 네. 자기 시장을 이제 견고하게 지키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 IB가 분명히 이 경쟁은 될 것이고 중소기업 대출 영역의 시장은 적지 않게 뺏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는 신용의 등급으로 주로 이 금리를 구분하면서 기존에도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나눠놓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새로운 이 기업 전문 대출 은행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뭐 시장이 분화되는 건 좀 좋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은행은 뭐 좋아할 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 은행이 진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중소기업 대출 시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개인들에게 대출을 뭐 해주는 것보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대출해주고 더 큰 금액의 이자를 받는 기업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이득 면에서는 좋긴 한데 지금까지도 본인들의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기업 대출을 안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반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고객이 있고 이 부분은 IB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신용들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보들도 튼튼하고요. 네. 중소기업이 문제인데 중소기업 시장을 지금 사실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야금야금 넓혀가고 있어요. 네. 국내 최대 은행인 그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 말부터 금년 3분기까지 한 7조 3천억 정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중소기업 쪽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리스크 중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보다는 상당히 그 위험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은행은 근데 당연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튼튼한 회사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혁신성장 아닙니까? 네. 자, 기술력밖에 없는 이런 그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는 은행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벤처 캐피탈들은 아직 자본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네.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이런 중소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은행들이 자기 뭐 속된 말로 나와바리 뺏기기 싫어서 저항은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영역이라고 되는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영역, 네. 그 영역이 그레이 에어리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그런 데는 지금도 은행들은 못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을 IB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우리 IB들이 노하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고수익, 고리스크 그렇겠죠. 이 기업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제 이 은행들의 반발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반발이겠지만 그는 국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반발은 좀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제 이 IB들이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행 되게 금융지주들도 산하에 증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증권사들 키워서 초대형 IB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여기 안 먹고 놔둔 사과를 내가 먹었다고 이 사과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좀 느낌도 있고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들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면 증권사들을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박 이야기를 또 펴내기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투협 발표가 조금 시일이 지났다는 만큼 이제 네. 어제 한투증권에서 좀 더 대변해서 말한 걸 들어보면은 네.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어제 이제 회사채 시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회사채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등급을 보면 뭐 AA 마이너스나 이제 싱글 A 플러스 정도 투자하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리테일 판매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싱글 A 마이너스 정도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금리 수준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네.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초대형 IB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강조했던 것이 이게 업권 간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죠. 은행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그쪽 시장을 뺏겠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좀 미미하다는 것이거든요. 초기 시작도 한토증권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토증권에서 얘기했던 거는 일단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른 증권사들도 재빨리 하루빨리 인가를 받아서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어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경제는 허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쪼록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